레드스피커 장동혁입니다. 방송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입니다.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새끼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아주 세게 했거든요. 당시에 사과 자꾸 하는 것. 내부 분열이 또 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하고 저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내놓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게 꼭 12월 3일 날 저희가 뭘 다 털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절차와 수기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니 일주일 연기된 동안에 보완책을 마련하고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비판하고 또 당무위원회에서 고성이 나고 이게 거의 10년 만에 처음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습니다.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1인 1표제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오는 12월 3일이면 벌써 비상계엄 1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의 또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는 이제 장외투쟁,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이렇게 장외투쟁을 열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좇는 일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때도 같은 질문을 한번 좀 패널 분들에게 던져보기도 해서요. 먼저 장동혁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할지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시작해 볼까 싶은데 조용술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 마음으로는 이제 100점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한 저는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90점.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수습 기간이라는 거를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고 우선 당내에서는 실제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신 공격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꽤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그 당 대표의 개인의 그러한 그 입장 아니면 당 대표의 뭐 자기 연임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의 이익과 결부돼서 비판이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인선을 했던 과정을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뭐 강성 지지층이다, 특정 지지층이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많이 임명을 할 걸로 보였지만 그 뭐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골고루 이제 계파별로 안배를 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온건한 분들도 많이 안배한 부분들 이런 노력들을 보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이제 좌쪽까지 이제 진보까지도 이제 확장해가지고 5.18 부분까지 건드리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조금 더 지켜보고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9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내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했다는 데 평가를 해서 90점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한 59점? 59점이요. 결국은 낙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내 시험은 잘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모의고사는 절대 안 치는 것 같아요. 예. 외부의 평가에서는 저는 낙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분이 좀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친윤들, 특히 윤 어게인 세력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내란 종식이라든가 민생 경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분도 뭐 정치적 전략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극우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도 극우적이어야지만 우리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극우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국 모의고사 점수로는 59점이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정치평론가 분들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윤태권 실장님,
100점 만점에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점수를 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화 면접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20%대, 뭐 한 22%, 23%대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잘한다는 평가는 한 34, 5%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 평가라고 보고 방금 이제 조 대변인께서 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뭐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장 대표의 문제점이 그분이 속으로 정말 내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응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틀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전에 조 대변인께서 탕평 인사를 하고 좌우를 진보까지 아우르고라고 평가를 그래서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 대표의 제일 부족한 점이 그런 부분인데 당내에서는 이런 건 우리가 잘한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이게 채점 기준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준일 평론가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75점 종합 점수 드리겠는데 이걸 좀 세부 항목을 봐야 됩니다. 굳이 좀 나눠보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100점이고요. 국민의힘은 50점에서 합산 75점입니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100점을 장동혁 대표한테 주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민주당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야당 대표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좀 어려웠을 때, 예를 들면은 야구의 비유를 하면은 1루에 이제 캄보디아, 2루에 김현지, 3루에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 무사 만루 찬스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들만 있었던 주자들이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한 방을 기대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면회. 함으로써 이제 3중사의 플레이를 무사 만루에서 3중산 플레이를 했다 이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고 대장동 항수 포기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공궁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쇄되는 효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운 야당 대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수호천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국민의힘의 50점을 얘기한 거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매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50점에서 합산 75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진영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태생적인 한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강성 지지층의 그 지지를 얻고 이제 당대표로 취임을 했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선출 직후에는 사실은 다소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강성 지지층과는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이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엄 1년 앞두고 최근에 보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또 이제 강성 지지층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윤태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배경은 뭐라고 좀 판단하세요? 이게 딜레마인 게요.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거에 제가 그거 부연을 해서 이야기하자면은 7월 달에 이제 대표가 되셨잖아요. 선출이 됐잖아요. 그 초기에는 의석도 작고 대통령 인기도 좋고 정권 초니까 야당이 크게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지지율이 낮거나 큰 일을 못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체로 팽배한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 내실을 다지고 하겠지라고 하면서 너무 오른쪽으로 안 가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는 것만 해도 꽤 평가를 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한두 달 사이에 보면은 방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의 실책이랄까 어려운 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찬스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때 장동혁 대표가 준비된 것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오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제 캄보디아 이슈도 그렇고 부동산 이슈도 그렇고 중첩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걸 퉁치는 게 체제 전쟁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위기하고 기회는 늘 상반되는 것인데 야당에 오히려 좀 유리한 찬스가 오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니까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 얼굴을 바라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중살 플레이를 한 거다. 그런 비유도 있었는데 대변인님.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삼중상 플레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대장동 문제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김현지 문제 사라지지 않는 거고 캄보디아 문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진영이라든가 좌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강성 지지층으로 간다, 한쪽으로만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프레임 씌우기로 이제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장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민주노총 출신의 그 분이 이제 노동부 장관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편중되어 있는 언행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극좌다 이렇게 몰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노총 출신의 장관이어도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몰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오로지 정쟁으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확대 재생산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논란에 그 국민의힘 자체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핵심은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5.18을 가서 뭐 단추도 뜯기고 뭐 망신도 많이 당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가겠다. 그리고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세가 약한 곳 중심으로 많이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설득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부각이 안 돼요. 그렇다면 뭐냐면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반복적인 노력들이 누적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가 될 거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결국엔 국민의힘도 대중정당으로서 0점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0점 사격하듯이 0점 조정하다 보면 결국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서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켜보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프레임 씌우기, 그러니까 극우 행보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이제 프레임 씌우기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행보를 했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황교안입니까? 본인은 아니래요. 근데 장동혁 대표만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황교안 이른바 선거 부정 세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 사과하라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꼬투리를 주니까 극우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도 이제 실력이 떨어지지만 주위에 이른바 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의 실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정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선이라든가 당내 정치는 좌우 극단으로 가고 본선에서는 중도로 빨리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내가 자리 잡으려면 극단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최근처럼 SNS가 발달하고 2차 언론이 발달을 하면요. 과거에 했던 기억들이 그대로 박제돼서 소환됩니다. 그렇게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요. 극우나 극좌가 아닌 중도에서도 정치적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철수 의원, 지금은 뭐 인기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중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역동성을 발휘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몽준이라는 그런 정치인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념이 좌우의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액션의 분명함, 다이나믹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보여주면은 그게 사람들이 강하게 느껴지고 흡입력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못 하니까 전통적으로 이념적으로 극으로 가자, 극자로 가자. 이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략가들을 데리고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조금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내가 황교안이다 했을 때 자기가 황교안이라고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소위 말하는 이런 가치를 주장했던 분들이 황교안 지지 세력에도 있고 다른 세력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원래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다 보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 그 선거를 앞두고 나서 정치연대를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비례대표 정당도 어떻게 보면 야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대들 하는데 보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분열되길 원하는 거죠.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 가다두기로 해서 너희들은 합치지 마. 너희들은 이상한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 거거든요. 민주당을 바라볼 때 너희들도 이상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치가 싸우기 위해서 계속 정쟁을 만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굉장히 이상한 정책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청년 운동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청년 법인들이 그 이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길거리로 나가요. 뭐 홍대, 뭐 신촌, 명동 이런 데 나가가지고 양 당의 10대 공약을 갖다 놓고선 거리에다 붙입니다. 이게 어느 당 정책 같습니까? 거의 5대5 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엔 대중정당이라는 것은 처음엔 자기들의 색깔이 있지만 결국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바로 선거를 통해서 항상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되길 원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이 왜 탄핵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된 겁니다.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 체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옹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시장경제를 존중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모든 우파들은 단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중도 우파라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요. 민주당과 통합적인 정치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도울 것은 도우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연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친윤 세력들, 그다음에 전환길 세력, 정광훈 세력, 실제로 체제 밖에 있다라고 의심받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야당 내에서도요. 이준석 대표 같은 분한테는 또 언급도 안 해요. 뭡니까? 나는 오른쪽 극단에 있을래 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치보다는 약간 전략적 접근을 해보자면요. 예컨대 민주당이 이제 여러 군소 범 여권 진보 정당하고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중에는 과거에 이제 통합 진보당의 후신으로 되는 정당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당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내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의 칼날을 별로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민주당이 그 정당들을 이제 이끌고 갈 때 우리가 너희들하고 정책 연대를 할게라는 쪽의 접근보다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해가지고 힘으로 끌고 가면서 따라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에서 그 조 대변인 말씀하신 거를 그때 장 대표도 의원들한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교안이다라고 말한 거는 지지층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른쪽으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왜 걱정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운데로 가든지 민주당하고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당, 강한 당이라는 걸 보여주면은 그분들은 따라오는 거지. 아니, 당신들 말도 옳습니다라고 해가지고는 중심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 판단의 차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 대표님하고 지금 당의 주류들은 그쪽을 연대를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정책이라든지 뭐 인적 교류, 출연 같은 데도 그런 데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운데는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생각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저 같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전략의 정석하고는 상당히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 하신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최근에 서거 10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상대가 자빠지면 이긴다. 예. 뭐 언제까지 모든 정파 세력이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가 자빠지려고 했을 때 그때 그거를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감을 받아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준비가 돼 있느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어떤 체제, 그러니까 프레임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엉뚱한 대로 이슈가 나고 기사가 나게 한 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고요. 저는 궁금한 게 강성으로 가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야당은 뭐 여당 견제하고 정부하고 싸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지금 체제 전쟁이고 건국 전쟁인지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체제 전쟁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는 중도층이 다 분노를 했잖아요. 한국갤럽이 11일에서 13일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은 부적절하다가 항소 포기하면 안 된다가 48%였고 항소 포기가 옳다가 29면은 이 정도 이슈가 유리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체제 전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포장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는데 왜 이게 제2의 건국전쟁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부동산 문제를 더 파고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건국전쟁 얘기하고 체제전쟁 얘기하니까 이슈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 강성이네 아니네 이런 문제가 차원이 아니라 윤태곤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전략의 문제다. 예. 지금 누가 이런 기획을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에서 우리가 통진당 이석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아마 당에서 제명하자고 했을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정권 퇴진 투쟁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나옵니다. 60%가 나오는 정부에 대해서 정권 퇴진 투쟁하면 국민들이 그 동의해 주겠습니까? 야당은 분명히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야당이 싸우기 위해서는요.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당성이 커져요. 뭐 예를 들자면 에이펙 잘했다. 관세협정 잘했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 정책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아, 야당이 발목 잡는 것도 제대로 잡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강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없이 체제 전쟁한다. 정권 퇴진 투쟁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이게 동시에 세 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이제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충분히 반론해 첫 번째 아까 이제 윤석열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민주적 가치와 법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대법원에 유죄 취재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 대북 송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판들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을 엄정하게 받으라는 소리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걸 뭉개고 가는 정당으로서 과연 이 법치로 이들이 과연 제대로 유지하고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꼬집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전 되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진보당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학습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민주당 같은 경우 야합을 통해서 비례대표 정당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힘을 주면은 의석 만들어서 내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힘에 의한 통제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다당제와 그리고 군소정당의 정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수시라는 말이 뭐예요? 민주당이 앞장서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조국혁신당의 모습이고 진보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민주당이 뭐 하면 쪼르르 가가지고 맞춰주고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재판에 있어서 이상한 행태들을 보인다면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야당에.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과연 그게 정치적 야합이 아니고 그게 과연 군수정당의 역할인지 이걸 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뭐 체제전쟁과 여러 정책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체제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이재명 정권에 있는 인사들 중 제가 아직은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특정인이 속해 있던 단체들이 간첩 혐의로 이러한 판결을 받고 저러한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영역으로 우리가 다퉈야 될 부분인 거고 이걸 우리가 설명할 시간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로 다룬다는 건데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담다 보니 전략적인 미스가 있다? 이건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러한 혼선이 돼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는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잘하는 거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핵잠한 거 잘했다고 했어요. 대놓고 잘했다고 했고 그리고 논평까지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관세 협상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다 털어서 넣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합니까? 부동산 정책 대가 토론 나갈 때마다 민주당 인사들이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100% 성공합니다. 제 걸 다 걸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5년 이내 최대 집값 상승 폭등해놓고 주거 난민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게 당연히 야당의 역할인데 이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내란 정당 어디 판결에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란 혐의고 계엄 사태고 그리고 내란 혐의인지도 모르겠어요. 내란 미수 혐의고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려놓고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잡아놓고선 이렇게 때리면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력한 입법권을 다 쥐고 있고 행정권을 다 쥐고 있고 지금 사법부까지도 위헌적 논란이 되는 여러 재판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진짜 민주정당의 모습이냐? 필리버스터 없앤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스타가 된 정치인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잊지는 못합니다. 전에 야당일 때 민주당 시절 필리버스터 할 때 기저귀 차고 나가서 했습니다. 8시간씩 이렇게. 예. 그렇게까지 했던 인물들이 필리버스터를 없앤다고 해요. 이게 과연 그 민주당 정신에 맞냐는 저는 계속 되묻고 싶은 겁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지금 자, 논의를 되게 이쪽으로 적확한 지적을 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짧게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늘 잘 싸워야 된다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술 대변인 같이 나오셔가지고 1대3으로 논쟁하고 이런 게 잘 싸우는 거지. 조금 당 밖에 있는 분들 유튜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념적인 거 이런 거 공격 그거 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조용술 대변인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싸우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핀트가 엇나갔다는 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1대3 최근에 보면은 아까 제가 메타인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언론이 뭐 이렇게 분류하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보수적 언론, 중도적 언론, 진보적 언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는 전 언론의 논조가 제가 볼 땐 같습니다. 예. 오피니언 면에서 물론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누가 국민의힘을 싫어해가지고 억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토론은 절대 1대3 구도로 기획이 되어 있는 토론은 아니고요. 저 두 분 이제 정치 평론가 분들 모신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또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데 그런 저도 차원에서 1대3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냥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고 예. 그리고 그 국민의 입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 질서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탈바꿈하는 역할들을 이제 대변인 같은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1대3이면 어떻고 10대 1이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그 계엄 이제 1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공교롭게 이제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일에 이제 100일을 맞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꼭 당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당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아마도 그래서 12월 3일에 이제 취임 100일이 됐을 때는 그런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내부적으로도 밖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김준일 평론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12월 3일 예상해 본다면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당내 뭐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대표에서 지도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라고 예. 해서 의원들이 지금 뜻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절박해 하는 좀 정서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강성이었던 보수적이었던 분들도 야 그래도 사과는 좀 하고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당대표에 좀 결단이 남은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유감 표명,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거기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잠깐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리고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 기반이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 이 세력인데 그들을 실망시킨다라는 거는 지금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도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마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고립무원이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다가 이제 최근에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지금 생각들을 공유하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사과하면 오히려 내부 분란만 생긴다 이런 얘기하고 윤석열 예. 절연이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하고 꼭 12월 3일 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한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윤태곤 실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이제 뭐 당위하고 예측은 좀 다른 거니까요. 예. 예측만 하자면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이 이제 11월 28일인데 한 5, 6일 남았습니까? 3일 날 되게 큰 메시지를 던지려면은 이른바 이제 빌드업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일까지 딴소리 하다가 3일 날 갑자기 180도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거나 뭐 이런 쭉 분위기들을 보면은 좀 뭔가 낮추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당의 이제 지도부 쪽에서는. 그리고 한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셔야 될 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과를 해줘 말하자면은 해줘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저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팔짱 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사과하려면 한번 해봐. 근데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지 볼게. 혹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라는 거고, 근데 당 주류 중심에 있는 분들, 그 지지층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되게 높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냉소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민주당 이야기할 때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면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과하지 마라고 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은 몇 없는 거예요. 뭐 서울시장 나갈 사람, 부산시장 나갈 사람, 수도권 국회의원들 해봤자 뭐 국민의힘에서 몇이나 됩니까? 이게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냉정하게 국힘이 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조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뭐 분석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랑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뭐 당대표와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 지도부라는 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이제 최고위원들대로 이제 표를 받고 뽑히신 분들이잖아요.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뽑고 예를 들어 이현주 의원이 정청래 이제 대표를 대놓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것도 선출된 사람들은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대변인이 대표하고 거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애를 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사과에 대한 여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아직 안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심 투어다라고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강경한 목소리도 내시고 합리적인 목소리도 내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 끝나고 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분들, 정치인분들하고 오참, 뭐 차담, 뭐 만참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초선, 재선, 뭐 중진 의원들하고도 별도로 계속 만나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3일이 단순하게 100일 되는 날이면서 뭐 계엄 1주년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부터 또 6개월 전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서도 약 6개월여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에 대한 너무나도 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뭐 빌드업을 하고 지금 뭐 뭘 깔고 미리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표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선장과도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날 전전날까지도 대변인들한테 저희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대화하는데 입장을 말씀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날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입장을 내는지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야당 대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한번 그 이제 정치권이나 이제 평론가님들의 좀 하나의 몫이자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그래서 하겠어요? 근데 김재원 최고가 더 세게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더 약하게 사과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계속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3일 정도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하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이 법치주의 지키고 있느냐 비판하셨는데요. 그럼 저희는 쉽게 얘기합니다. 반사. 윤석열이 했던 검찰 독재와 조작 수사의 지금 결과들 다 튀어나오고 있다. 윤석열만큼 법치주의 어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필리버스터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다수 지배를 하고 있다. 다수 지배가 총칼 들고 군사 지배하겠다고 군사 쿠데타 이렇게 윤석열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윤석열 하나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해결을 못하느냐. 저는 지도자가 무능하다고 봅니다. 정치 지도자가요. 대중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요. 대중의 뜻만 따를 거면 지도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스팔트 보수하고 혼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대중의 뜻을 받기도 하지만 미래를 향해서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훈련됐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 그런 현재 수준의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괜찮은 참모들도 두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네 사람 데려다가 장동혁 대표하고 한번 우리 선의의 토론도 한번 해봐요, 진짜. 여기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사과 가지고 이제 그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이나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과를 계속하면 목을 꺾어버린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꺾어버린다는 표현인데 이걸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민주당의 태도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계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누구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세게 사과도 했었지만 그 김문수 대선 후보조차도 사과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사과를 했었을 때 너희들이 그럼 새 정치로 잘해.
이렇게 했던 게 민주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의 해산해. 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란 정당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사과라는 표현을 했었을 때 과연 민주당이 보여줬던 태도가 올바른 태도였냐. 이 부분은 한번 정말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정치를 냉정하게 평가할 때 적을 죽이기 위한 정치라는 게 아니라면 무언가 이렇게 합의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합의되는 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 정당이 계속 양쪽 끝에만 바라본다라는 서로의 비판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협치란 말이 사라졌고 정당 정치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많은 조율의 정치가 없어진 거거든요. 누구를 없애, 누구 빼. 그럼 우리도 끝까지 너희 누구 빼 이렇게 하면 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진짜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 같은 논의만 계속할 겁니까? 1년 동안. 100번 양보해서 정쟁의 영역에서 그럼 민주당이 사과하면 받아줄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쟁의 영역에서. 그러나 공공선의 영역이라는 것에서는요.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거예요. 내란 이렇게 했으면 사과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 민주당에 대해서 역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생각이 잘못되신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비슷한 맥락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지금? 원래 민주당은 항상 국민의힘에게 뭐라고 합니다. 평생 그래 왔어요. 뭐를 하든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겠죠. 사과는 국민들한테 하는 거고요. 국민들한테 하더라도 바로 반응이 안 올 겁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 때도요. 결국은 계속 지다가 2016년 총선부터 해가지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지다가 LH 사태 터지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 또 사과하고 예전에 탄핵했던 거 몇 년 전 거를 또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보궐선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긴 거거든요. 사과는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해야 되고 이거는 어차피 시차가요. 몇 년 있다가 나와요. 근데 그런다고 몇 년 걸린다고 지금 사과를 안 하겠다? 그러면 계속 그냥 내란 정당 딱지 붙은 채로 억울하겠지만은 억울하시겠지만은 내란 정당 딱지 붙은 채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한테 사과를 받아달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기본적인 스탠스가 정치권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스탠스 자체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모든 정치는 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속해져 있는 소위 말하는 공인이라고 불린 선출된 권력은 다 국민의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거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어쨌든 40% 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역할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지지에 대한 존중을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민주당이라고 말해가지고 민주당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지지층 늘 보면 우리 그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대화 중에서 또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또 그러니까 궁금증으로 제시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어느 순간에 이제 0점 조정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또 이제 조영술 대변인께서 하시기도 했는데 자, 그 0점 조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아니면 뭐 관계에 대한 어떤 설정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태곤 실장님, 그 장동혁 대표가 딱 이렇게 선을 지금 현재 긋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계엄 때까지는 교류가 꽤 있었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분이고 뭐 이렇게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전당대회니까 좀 세게 하는 거지. 저분이 원래 이제 좀 합리적이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나타난 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간이 열리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무리수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지지층을 먼저 다진 다음에 중도로 확장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선회해서 보자면은 아마 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수층을 단단하게 다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복지라든지 또 호남에 가서 이제 동진 정책이라든지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장 대표하고 박 대통령은 다르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강력한 레거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정희라는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청이 뭐라고 그래도 이렇게 지지를 안 할 수는 있지만 뭐 의심을 하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중도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된 데는 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뭐 친한계, 한동훈 대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때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투표율이 낮은 거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낮은데 그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온존해 있고, 탄핵에 찬성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된 거죠, 대표가. 근데 그 뒤에는 자기 동력이 없으니까 그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근데 계속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야당 대표 조영수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41.3%가 득표했습니다. 41.3, 국민 100%는 몰라도 41.3%는 대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지지하는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새롭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모 일간지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 뭐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어요. 굉장히 두 분이 유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두 사람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신자로서 굉장히 종교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종교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진 의원이나 이런 정치 커리어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을 이렇게 세울 굉장히 기대를 받았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이후의 행보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팔트 보수에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라든지, 그리고 장외 집회로 갑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은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재인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제가 쓸 때는 이게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장외 집회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윤호개인하고 손잡고 있고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면 그때 황교안 대표는 왜 그랬느냐라고 보면은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당내 중진들은 냉소적으로 보고 있고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지금 뒷짐지고 보고 있잖아요. 항상 그랬듯이 국민의힘의 이 권력 투쟁은 냉정하거든요. 비대위 체제 지금 몇 번째 비대위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또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이 불안한 마음, 내가 이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중원으로 나가는 거를 굉장히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불안함과 조급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절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쪽과 손을 잡고 먼저 선 지지층 결집, 그다음에 후 이제 중원 확장 이런 전략을 펼 거라고 보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내란 정당의 딱지가 붙은 이 상황에서 그게 유효할 것이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예. 또 다른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 사실 그런 예상이 가능하려면은 또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텐데요. 현재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전 저희 대화에도 나왔지만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TK 지지율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다. 또 그런 분석을 내놓으셨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뭐 실제로 이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르게 최근에는 좀 나온다는 좀 생각은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갤럽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전화 면접 방식하고 이제 ARS하고 좀 편차들은 좀 확실히 존재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조사 일부 조사에서는 뭐 오차 범위도 나오고 이런 조사들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특정적으로 갔었을 때는 거의 다 모든 조사 방법을 해도 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파도가 치는 조사들이 나올 때에는 무언가 변화의 기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직전 당대표 선거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김문수 이제 후보가 균일하게 앞서 나가다가 어떤 거는 장동혁 이제 대표가 이제 튀는 여론조사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높게끔 가다가,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튀는 것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내부적으로 이제 또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공유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 여론조사의 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누적되고 나면은 좀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뭐 상대방이 아니라 제가 뭐 정치학 연구자 입장으로서 한번 장 대표를 보자면요. 이 당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인이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그럼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대표도 그 당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지지해 주는 층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우리 3대 변수를 지역, 세대, 이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지역주의가 가장 강한 변수입니다. YS, DJ,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은 지역적 연고 기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냥 한번 사고하면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지역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분이 생겨나냐면은 이준석 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세대를 가지고 자기 영역을 만들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많은 위기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생각보다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세대라는 자기 기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 이념인데 이념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중도로 오면은 지지의 강도가 약해져요. 극단으로 가면은 협소해져요. 가능하면은 이념으로 안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보다 진보적이거나 좌파라고 보기 어려워요. 행정가로서의 실적주의, 성과주의로 접근했지 이념으로 생각보다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기도라는 정체성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 지역이 그 생각보다 안전한 핵심 지지 기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대중을 잃는 눈이라든가 정치적 상황을 잃는 눈이 정치적 연륜이 짧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주위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뭐 주위에서 도와드리는 건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 좀 약간 입장이 다른데 그 정치인이 자기 기반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 기반이 너무나도 세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전례들은 제가 뭐 특정 정치인들을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언급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계층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다가 보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공간들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의 실패와 장동혁 대표의 실패가 일치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유가 충분히 장동혁 대표도 이제 황교안 그 대표 시절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다는 그리고 말씀이시군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공유를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켜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똑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기반이 없고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 많이 갔어요. 비대위 많이 간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 되게 까다로운 정당의 그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대표가 만족을 못하면 바로 쫓아낼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정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정당의 지지가 올라가야지 만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핵심적 지지층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물화일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민주화라는 좌파로 가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전략적 이해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 확고하게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우파로 가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핵심적이고 좋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 대표가 지금 당장의 지지층을 단단하게 못 따지는 건 그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또 역량이 있으니까 대표가 된 건데 그 시계열적으로 조금 빨리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조 대변인 말씀 이해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제가 사과 이야기할 때 국민들이 사과해줘 하는 게 아니라 팔짱 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 대표한테 누가 시간을 많이 주면서 아유 그래 우리의 새싹이니까 당신이 잘 자라나야 돼. 우리 보수의 새싹이야. 라는 식이 아니에요. 초재선 의원, 재선 의원이지만은 당대표기 때문에 계속 증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표 선수는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 대변인 말씀대로 정말 그래 100일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12월부터는 뭐 진짜 온다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조 대변인이 12월이면은
대통령 6개월, 장 대표 100일, 그리고 뭐 여기 뒤에 우리 이야기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12월에 큰 부동산 정책도 낸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예.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월 27일에 볼 때도 한 일주일 뒤에 별로 준비가 안 돼 보이기 때문에 예.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 시계 태엽을 이제는 좀 빨리 감으셔야 된다. 그 말을 예.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